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입니다. 지은이는 문화심리학자 한민 선생님입니다. 야동과 먹방은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과거 일본에는 남녀가 같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혼욕에서부터 친족 내 결혼인 근친혼, 마을의 청년이 처녀의 방에 찾아가 성관계를 맺는 요바이, 손님이 오면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 등 한국인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문화는 바다와 높은 산으로 고립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징과 계속된 전란으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기 어려웠던 역사적 조건, 성을 보상으로 삼기 쉬운 남성적 무사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성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에게 가장 문화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으로 말이죠. 바로 엿보기입니다. 일본인은 내부와 외부, 자신과 타인,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지키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로부터 안정감이 비롯되지요. 따라서 일본인은 타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존재니까요. 일본의 몰래카메라 형식의 예능이 많은 것, 카메라 기술이 발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의 경계 내부를 엿본다는 쾌감 말이죠. 한국의 경우는 밥이죠. 한국인에게 밥은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한국인에게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식구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의식입니다.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더 희한한 음식을 먹느냐는 먹방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먹방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한국적으로 드러난 문화 현상일 것입니다. 한국은 자타공인 게임 대국입니다. WCG, World Cyber Games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별 게임 실력을 분류했을 때 한국은 신의 영역으로 나뉠 정도입니다. 게임을 하는 이유 중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여럿이 어울리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게임기와의 1대1 플레이를 하는 게임 방식을 선호합니다.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한국과 일본을 연구해온 문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주체성 자기가 우세합니다. 주체성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적 존재, 중심적 주체로 보기 때문에 타인을 이끌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욕구가 큰데요.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다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가장 별 볼 일 없을 때겠죠. 따라서 한국인들은 누군가에게 이기고 싶은 그리고 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강합니다.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 잘하게 됐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입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나 공연 말미에 몇 곡 정도를 따라 부르는 외국 관객에 비해 한국의 떼창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대와 관객이 명확히 분리된 서양이나 일본의 연극과는 달리 한국의 전통극은 무대와 관객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추정되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인들은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언제라도 서로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공연은 무대와 관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배우가 관객에게 들어가거나 관객이 무대로 올라가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메이와쿠, 즉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사회입니다. 뮤지션의 음악을 감상하러 공연장에 온 만큼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두 나라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과 관련되어 각 문화 콘텐츠의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일본인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환상의 세계를 보려 하는 반면 한국인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보려 한다고 할까요?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사이의 우정이든 가족의 소중함이든 깡패 조폭이 나오는 범죄 영화든 간에 한국인들은 현실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면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이 나오는 한국 이야기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관심은 현실에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처럼 한국인들은 거기가 개똥밭일지언정 이승, 즉 현실에서 구르고 부딪히고 싸우며 살아갈 겁니다. 한국에는 욕이 많습니다. 반면 일본에는 욕이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애니나 드라마 등을 보면 기껏해야 바보, 멍청이 정도를 들을 수 있는데요. 바보, 바카는 바카야로에서 왔는데 한자로 말맞자와 사슴 록자를 씁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참 귀엽죠. 왜 한국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은 욕을 별로 하지 않을까요? 과연 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욕은 표면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의 현실적 의미가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욕의 실질적 기능은 바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욕이 사용되는 맥락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욕은 의외로 친한 사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즉, 한국 문화에서는 욕이 정스러운 관계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쿄대학 사회심리학 교수 하리하라 모토코는 2010년 서울과 뉴욕, 도쿄의 지하철에서 승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교했는데요. 100구간당 상호작용의 빈도에서 서울 45.4회, 뉴욕 26.2회, 도쿄 6.6회의 상호작용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리를 양보하는 등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리하라 교수는 한국인들의 대인 관계망의 크기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이고 스스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왜 한국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일본 정부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어린아이처럼 떼쓴다,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일본의 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상대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어법입니다. 일본에게 세계의 여러 나라에 알맞은 자리란 일본이 형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아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은 아우를 돌보고 아우는 형을 따릅니다. 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동생이 건방지게 형한테 맘먹는 것은 물론 약자가 강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다소 조용하고 소극적이라면 한국인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많습니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그 표정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얼굴과 턱을 따로 만들어서 고개를 젖히면 턱이 더 벌어집니다. 표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탈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반면 일본의 대표적 탈은 노맨입니다. 노맨의 특징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거의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탈의 미세한 각도나 탈을 쓴 인물의 동작에 따라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일본인들의 대인관계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혼내는 어떤 사람의 본심을 말합니다. 다테마에는 세울 건자의 앞전자, 즉 앞에 세운다는 뜻으로 혼내와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는 대인관계용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 다테마에의 역할입니다. 반면 일본인들의 본심, 즉 혼내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수십 년이나 살 맞대고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지요.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표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일본인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선을 긋는다는 것이죠.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존재라는 전제 아래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꺼려하고 사회적으로 규정지어진 행동 반경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에서 비롯되는 문화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인관계를 해나갑니다.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론 상대방의 영역에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오지랖을 부리는 것 또한 이러한 전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한국인들의 정은 대단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아마에는 가장 일본적인 정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응석이나 어리광쯤으로 옮겨지는데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의 마음, 이것이 아마에입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도이 다케오는 아마에를 수동적 대상애라고 정의하는데요. 여기가 아마에가 한국인의 정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성, 즉 주관성이라 말씀드렸었지요. 정은 상대방에 대해 내가 갖는 감정입니다. 즉 한국인의 정은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아마에란 매우 간절하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어쩌면 표현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힘들고 외롭다고 아마에를 드러냈다가는 폐해를 끼치는 인간 또는 자립하지 못한 인간이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아마에의 이중성은 일본인들의 마음에 매우 취약한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인 대인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단연 오지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달려오는 열차 앞에 뛰어드는 사람들,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지 못하고 교통정리를 하거나 사고 잔해를 치우는 사람들, 그 무섭다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일에 참견하는 이유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서, 우리 아들, 딸 같아서 걱정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참견을 극도로 꺼린다고 할까요? 일본인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이유는 민폐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동기에서입니다. 일본인들의 민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 즉 은의 은자,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일본인들에게 온은 태어나면서 죽은 천황, 국가, 일반적인 사회와 타인들의 존재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의무를 뜻합니다. 나의 참견은 어떤 이에게 온이 될 수 있고 온을 입은 이는 반드시 온을 갚아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준으로 온을 갚는 것이 부담이 될 뿐더러 온을 갚지 않는 것은 더 큰 민폐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남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 자체를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인이 누구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먹는 것을 꺼리고 철저히 와리깡, 즉 더치페이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이와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결초보은, 즉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일본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융통성이 있죠. 은혜는 언젠가 때 되면, 능력 되면 갚는 것이지 은혜 하나 입으면 하나 갚고 못 갚으면 갚는 날까지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메는 가장 일본적인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왕따나 집단 따돌림으로 옮기는 이지메는 에도시대 촌락 공동체에서 행하던 무라하치부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라하치부란 마을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는 10개의 항목, 즉 탄생, 성인, 결혼, 장례, 제사, 화재, 수해, 질병, 여행, 건축공사 중 화재와 장례 2가지만 빼고 나머지 8개의 일에 대해서는 따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지메의 기능은 타인 조종에 의한 전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함으로써 전능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삶은 보육원,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때부터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손수건, 기저귀에도 이름 쓰는 곳이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명문화된 규칙 외에도 지역사회, 학교, 직장마다 보이지 않는 규칙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을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그러나 통제감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욕구의 결핍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이지메의 본질은 결핍된 통제 욕구의 추구입니다. 통제감이 결핍된 사람은 대개 강박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거나 많은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지킴으로써 통제감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위 강박적 성격이라 불리는 성격 유형입니다. 누군가 그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통제감을 상실하면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죠. 이짐의 가해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피해의식과 증오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내 세계가 무너져 버렸다. 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네가 나쁘다. 그런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일본의 이지메에 대응할 만한 한국의 문화현상은 갑질입니다. 갑질의 본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한 집단적 응징의 성격을 갖는다면 갑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개인적 행위라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지메에 순응하는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인은 갑질을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각합니다. 갑질이란 만천하에 자신의 통제력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집단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일본인들의 감정 표현은 그 폭이나 빈도가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확실히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의 억제가 정신건강에 그리 이롭지 못하다는 것은 심리학의 상식입니다. 일본 문화를 지배하는 감정의 은폐와 억제라는 규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다가 감정 표현 불능증, 즉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빠지기도 하고, 밖에서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억제하다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이것이 감정의 회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지화, intellectualization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지화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감정이나 태도를 고립시키고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이들은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객관화함으로써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사에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의 행위 양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어려워하고 감정 표현을 불안해하는 데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직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치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화병은 조선왕조 실록에서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질환입니다. 소화장애와 두통 등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신경증과 달리 화병은 답답함, 열기, 목과 가슴에 덩어리 뭉침 등의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화병의 원인은 분노의 억제로 추정됩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억울함의 원인을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 부당함으로 봅니다. 내가 겪은 피해나 불이익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 때 한국인들은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억울이란 부당함에 대한 지각에 덧붙여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추가된 감정입니다. 화병은 이러한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화병이 가부장적 문화로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이 어려웠던 과거의 어머님들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들, 그리고 사회적 위치 때문에 어디에도 감정을 표출할 데가 없는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대인 공포증을 살펴봅시다. 이 정신장애의 독특한 점은 공포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본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만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립니다. 2019년 내각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120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에 해당할 정도인데요.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활동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부모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는 중년 히키코모리들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히키코모리 자식도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문화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과 두려움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귀신 역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결과이지요. 그래서 귀신에는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이 놀라거나 죽는다. 2. 담이 큰 사람이 귀신을 만나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귀신의 한 또는 억울함을 풀어준다. 3. 억울함을 푼 귀신은 좋은 데로 가고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귀신의 출몰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귀신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뚜렷한 자신의 영역이 있고, 둘째, 영역을 침범한 이들은 누구나 공격의 대상이 되며, 셋째, 이들의 표적이 되면 반드시 큰 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영역을 침범당한 일본 귀신은 말없이 자신의 원한을 표출합니다. 한국 귀신과 일본 귀신의 두 번째 차이점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원한이 너무나 지독해 대신 자기 자리를 지킬 사람을 찾고야 만다는 물귀신을 제외하면 한국 귀신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서운 것을 좀 참고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죠. 사람들과 친숙하고 함께 어울려 살며 웬만해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국의 요괴와 자신들의 영역이 확고하고 이를 침범한 인간들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일본의 요괴, 한국인과 일본인 마음의 어떤 차이가 여기에 투영되어 있을까요? 스모는 일본,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입니다. 스모에는 상대방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인지 스모 경기장은 규격도 작고 모래도 얕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기 좋게 마찰을 줄인 듯합니다. 일본인들은 왜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평소에 우리와 남을 상당히 나눕니다만 생판 남들과도 쉽게 우리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만 맞으면 말이죠.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있어 안과 밖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것, 즉 나쁜 것을 나의 경계 밖으로 내모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씨름은 3판 양승, 스모는 단판으로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모든 전통 놀이는 기본적으로 3세판입니다. 토리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객관적 현실에 근거한 현실적 자기와 자신이 도달했으면 하는 이상적 상태를 뜻하는 이상적 자기,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와 관계된 의무적 자기를 갖습니다. 한국인은 현실적 자기보다는 이상적 자기에 가까운 자기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로 인식하는 것이죠. 자기 가치감이 높다는 것은 시쳇말로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인식인데, 이러한 자기인식의 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유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한국인들은 한 번의 승부로 패배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3판에 2번은 져야 이번엔 내가 졌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고 보자라는 말이 따라붙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다릅니다. 한 번의 승부로 생사가 갈리는 칼의 문화여서 그럴까요? 한 번의 승부로 승패가 갈리면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승자로서의 상대와 패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한국에는 미륵이 많습니다. 한편 일본에는 지장불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은 미륵, 일본은 지장일까요? 미륵은 미래불입니다. 미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뿐이죠.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민초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미륵 신앙이 성행했고, 이를 틈타 자신이 미륵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미륵을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구세신앙으로서의 미륵의 위상은 매향이라는 풍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가면 매향리라는 지명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매향이란 미륵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향나무를 갯벌에 묻는 의식입니다. 향나무를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 갯벌에 묻어놓으면 수백 년 후
침향이 되는데 이것을 미륵님께 바치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장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지장은 미륵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담당하는 분이며 덧붙여 저승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지장은 죽은이, 특히 죽은 아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해 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미륵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왔다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의 안위를 지장이 보살펴주기를 바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괜찮다는 공연치 않다, 즉 괜치 않다에서 왔다는 설과 관계치 않다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먼저 괜치 않다는 설부터 살펴보면 괜치 않다는 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괜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괜하다는 아무 이유나 실속이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괜치 않다는 뭔가 이유나 실속이 있다는 뜻이겠군요. 넘어진 사람에게 괜찮냐고 묻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 라고 넘어진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치 않다 설을 봅시다. 관계치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괜찮냐고 묻는 것은 그 일에 마음이 쓰이냐는 것이고, 괜찮다는 대답은 마음 쓰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첫째, 어떠한 일에 뭔가 이유나 실속이 있는 상태, 또는 둘째, 마음 쓸 일이 없는 상태를 좋음, 정상, 보통, 바람직함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일본어로 괜찮다는 말은 다이조부, 한자로 대장부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옆에 가서 묻는 말이 너 대장부냐? 인 셈인데요. 대장부란 건장한 성인 남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누구나 대장부처럼 강하고 대장부처럼 굳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대장부이기 위해 또는 대장부로 보여지기 위해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인들에게 있어 괜찮다는 것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마음 쓰지 않으면 그 상태는 괜찮은 것이죠. 즉, 한국인들에게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기준이 상당히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정해진 외적 기준을 따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은 내 마음이 편해야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회는 혐오와 같은 강한 감정을 통해 내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고 집단 내 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혐오가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안과 밖으로 구분해온 일본인들은 밖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밖에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혐오를 경험하기 쉽고 또 드러내기 쉬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은 본래 일본의 문화적 규범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집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는 예외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혐오가 주로 외국인들에게 표출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인들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내 집단이 수치심을 느낄 때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함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 나타나는 혐오는 그 대상과 방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혐오라고 할 정도인데요. 따라서 저는 이것을 혐오가 아닌 분노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노란
내게 부당한 일이 행해졌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감정이죠. 여기서 떠오르는 문화적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억울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정신병리 화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 억울함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결국 상대방이 가진 기득권 또는 특권에 대한 분노가 두드러집니다. 부친 사례는 세계 많은 지역의 신화와 전설, 동화와 민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부친 사례는 은유입니다. 아버지는 기존 사회의 질서와 권위를 뜻합니다.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과거의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의미죠. 부친 사례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신역동 이론과 라캉에 따르면 아이는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주체로서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우는 일본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새 시대를 연 나라로 규정합니다. 일본은 한 번도 기존의 권위를 타파하고 새 질서를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정신역동 이론에 따르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주체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부당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을 물리치고 주체로 서기 위한 자식들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정치적인 측면에서만은 아닙니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제사 갈등, 권위적인 직장 문화를 둘러싼 꼰대 논쟁, 전통적 성 역할에서 비롯된 남녀 갈등 등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통과 권위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프로 불편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과 죽이지 못한 것의 차이는 변화에 대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죽이고 새 질서를 구축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한국만큼 변화가 빠른 나라가 없죠. 그 결과 한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자식들, 이를테면 일본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에는 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환웅을 찾아갑니다. 핵심은 변신의 동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한국 변신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또 하나는 변신한 존재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일이 그만큼 좋다고 여겼기에 가능한 생각입니다. 의외로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들과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세주의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탈아입구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로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에서 비롯된 표현인데요. 조선, 청 등 아시아 나라들은 미개하기 짝이 없어 같이 지내봤자 득될 것이 없으니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타라 입구는 독일, 이탈리아와 세계를 분할 지배하겠다는 망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뒤 패전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럽 열강들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던 기억이 그리도 짜릿했던지 타라 입구는 일본의 대외 인식의 중요한 축이 되고 맙니다. 타라 입구로 대표되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하며 자신들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코스프레란 코스튬 더하기 플레이의 일본식 약자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또는
영화의 등장인물처럼 의상과 소품을 갖춰 입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 사진도 찍고 노는 문화입니다. 물론 코스프레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일본처럼 1년에 4천에서 5천 건의 행사가 열리지는 않죠. 코스프레를 하면서 환상 속의 주인공이 된 나를 느끼듯이 타라 입구라는 허황된 구호를 통해 자신들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라도 된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일본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현상은 아닐까요? 문화는 욕구와 욕구 충족의 체계입니다.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의 주장이자 문화심리학자로서 제가 채택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음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1. 무의식은 인간의 욕구 충족 과정에서 나타난다. 2. 문화는 욕구 충족의 체계다. 3. 따라서 문화적 현상 중에는 무의식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다. 한국인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플루언서, 즉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화병이 납니다. 현실의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차이가 날 때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고 그 차이를 메우려 무섭게 노력하기도 하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허세로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죠. 한국에 목소리 큰 사람이 많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과 크고 멀리까지 가는 소리를 내는 종. 따라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자신의 세계 안에 아우르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향력이 주위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적 존재로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일본어에는 칼도자나 칼검자, 칼로 벤다는 뜻의 절자나 참자가 들어가는 표현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처럼 일본인들은 칼로 찌르고 자르고 뱀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세계를 구축합니다. 칼은 뭔가를 자르고 베고 나눔으로써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인식의 도구인 것입니다. 칼은 취약성을 극복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왜소하고 힘이 약해도 칼을 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것이 일본이 칼의 문화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본인들이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면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는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최근 100년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키워드 하나를 뽑는다면 변화 또는 변화의 속도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은 크고 부담감은 적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다녔다고 해야 맞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종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고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은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 불러야 맞습니다. 또한 현재의 명칭을 바꿀 때마다 역사 속의 무수한 기존 명칭들을 바꿔서 불러야 하죠. 이것은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입니다.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를 줄인 말이기에 분명 좋지 않은 말이고 그러므로 초등학교로 바꾼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평가와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다는 역사적 사실평가는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다녔던 학교도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어서 졸업증명을 한다면 초등학교라고 나오겠지만 제가 그럼에도 국민학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이기는 건 축구밖에 없는 줄 알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배울수록 20세기 일본의 강세는 부도덕하고 우연한 행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운 중 가장 큰 것이 조선의 강제 점령과 한국전쟁이었죠. 유튜브 CR의 꿈이라는 채널을 보시면 한중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신랄하면서도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CR의 꿈 구독을 추천합니다. 저는 CR의 꿈 거의 모든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커다란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20세기는 한국이 거의 죽었다가 부활한 세기였습니다. 고통과 치욕과 한의 시간이었죠. 지금도 이 땅의 가장 커다란 고통인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을 만든 1등 공신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에서 가장 큰 재미를 본 것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20세기에 한국에 남긴 한은 언어로 표현되기엔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 전체에 한 세기 동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주었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볼 때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요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철저한 자기 반성과 쇄신을 통해 현재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선 독일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밉지만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책이 중요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일본의 문화적 심리적 상태를 인지할 때 비로소 양국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알고 보면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일본 관련 책을 읽을 때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억압된 나라죠. CR의 꿈에 의하면 일본은 억압의 고통 해소를 위해 성적인 면에서는 모든 금기를 풀어버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억압된 자아의 고통을 무제한의 성욕 발산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이 도구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약자가 강자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2차 대전 중에 자신들이 저지른 집단적 납치 성폭행 및 살해 범죄인 위안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을 진심으로 납득하지 못합니다. 약자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항의하는 것을 약자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매우 잘못된 불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변할까요? 사람 변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정체성, 문화, 사고방식이 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섬나라 특유의 폐쇄성이 더욱 일본을 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한국과는 천양지차죠. 일본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우리는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너무 바꿔서 탈이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부처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매일 신문을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정부 부처의 공식 명칭이 때론 헷갈립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욕심과
공명심이 너무 큰 게 우리의 단점이지만 그것은 변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의 그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변화에 능하지만 개별적인 인간 단위로 보면 변화의 속도와 적응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주변에서 기인이라 할 정도로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 실험해보고 검증하는 걸 좋아하지만 관심이 덜한 분야에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가령 건강 관련 책을 읽고 설득력이 좀 있다 생각하면 저는 바로 그날부터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멈춘 것도 참 많은데 효과를 느끼고 몇 년, 몇십 년씩 계속하는 습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기기 관련해서는 정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2014년이었는데 피처폰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긴 문자를 보낼 때마다 엄지손가락 뼈마디가 아파서였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바꿔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가령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도 일부러 몇 번 타고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저렴하고 재미도 있지만 걷기가 더 낫다 싶어서 몇 번 타고는 앱을 삭제했습니다.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책 사람이 운명이다를 읽고 부지런히 사람 만나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변화를 즐기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훈련이죠. 여담이지만 저와 아내는 완전히 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내향성이 강하고 아내는 외향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거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평가할 때 저는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명랑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고 아내는 조용하고 온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건이 된다면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고 아내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활발하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무언가 저의 내면이 바로 서고 단단해지는 느낌이고 아내는 사람들을 만나야 사는 맛이 나는 사람이죠. 저도 결혼 후 10수년이 지나고서야 이런 우리 부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일에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설 땐 녹초가 됩니다.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고 1대1이나 2~3명 정도 만나는 모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20살 때 설거지 알바를 하던 식당에 일본에서 오래 살던 형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호텔 관련 공부를 하면서 환락의 거리 도쿄 신주쿠에 있는 술집에 총괄 매니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술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본인 상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한국 청년에게 머리가 허연 일본 노인들이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밥줄을 하늘처럼 무섭게 존중한다는 얘기였죠. 이야기의 요점은 고객의 소중함이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객이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등한 존엄성을 갖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 책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서 낭독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당신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권유합니다. 일본은 언제든 우리 옆구리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싸우지 않고 으르렁대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만 있어도 대성공이겠죠. 일본이 우리 옆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 코드에 대한 재미있는 책,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읽어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